마지막 글입니다. 9. 나는 집을 떠났을 때와 대략 비슷한 계절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튼 주변 숲은 이미 오래전에 풀을 얻고 시체들을 묻은 커다란 구덩이들 위에는 풀이 돋아나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후 식어버린 수용소의 난로들과 각종 누더기 옷, 종이, 통조림통 쓰레기로 가득 찬 채 버려진 점호 장소의 아스팔트가 한여름의 열기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때 부연발트에서 사람들이 나도 길을 떠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길을 떠날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다. 귀국 여정과 관련하여 일을 처리해줄 땅달막하고 안경을 끼고 머리가 센 헝가리 수용소위원회 소속의 한 관리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트럭이 한 대 있는데 미군들이 우리를 동쪽으로 어느 정도 데려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미클로시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다. 우리가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차피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두 군데 이상한 곳과 약간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몸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몸의 특정 부위에 살을 꾹 누르면 치즈나 밀랍처럼 생명도 없고 탄력도 없는 물체를 누른 것처럼 한참 동안 오목하게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치 친위대 병원에 있는 아늑한 방에서 처음으로 거울 속의 나를 봤을 때도 나는 좀 놀랐다. 내 기억 속에 있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울 속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자란 머리카락 아래로 눈에 띄게 작아진 이마와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귓볼 아래 새로 생긴 두 개의 보기 흉한 종창, 다른 곳에 생긴 물렁물렁한 염증이 눈에 들어왔다. 전체적으로 언젠가 책에서 읽은 온갖 음탕과 환락에 빠져 나이에 비해 많이 늙어버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주름 같은 것이 많이 보였다. 작아진 눈 역시 예전과 달랐다. 기억 속의 눈은 친밀하고 신뢰를 주는 눈이었다. 나는 다리를 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약간씩 끌었다. 미클로시 아저씨는 고국의 공기를 마시면 다 나을 테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노래를 몇 곡 가르쳐 주었다. 마을과 소도시를 걸어서 지나갈 때면 군인들처럼 3절로 맞추어 걸어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 나는 특히 마드리드 경계선에서 우리는 보초를 선다로 시작하는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았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르기 좋아하던 노래도 있었는데 특히 다음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일만 한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로 찢긴 손으로 무기를 부여잡는다. 다른 이유로 나는 우리는 플로레타리아 청년 군의대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 구절 후에 우리는 붉은 전선이라고 외치곤 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창문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대문 안쪽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독일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길을 갔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아마포로 만든 연푸른색 군용 배낭이었는데 폭은 좁고 길이는 그에 비해 너무 길어 다소 불편했다. 배낭 안에는 두꺼운 이불 2개와 나치 친위대가 창고에 버리고 간 소매와 목 부분에 초록색 줄무늬가 장식된 촘촘하게 잘 짜인 회색 스웨터, 통조림과 귀국길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이 있었다. 나는 미군용 녹색 능직 바지를 입고 튼튼해 보이는 고무 밑창이 달린 끈매는 구두를 신었다. 그 윗부분에는 종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끈과 버클이 달린 가죽 보호대를 착용했다. 머리에는 이상한 모양의 계절에 비해 좀 무거워 보이는 모자를 썼다. 모자의 챙은 가파르고 윗부분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비스듬한 사각형 모양인데 기하학용으로 마른 목걸이였다. 사람들 얘기로는 폴란드 장교가 쓰던 모자라고 했다. 외투는 창고를 뒤져 좀 더 좋은 것으로 입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입던 실용적이고 줄무늬가 있는 낡은 옷을 번호와 삼각형만 떼고 그대로 입었다. 그 옷은 내가 직접 골라 입었는데 애착이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호와 삼각형을 떼고 입으면 최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을 뿐더러 이런 여름에는 편하고 실용적이고 시원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국 군대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의 여건에 따라 우리는 트럭을 타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우리는 우마차에 등을 기대고 자거나 버려진 학교의 교실 바닥이나 교단에서 자기도 했고 때로는 멋진 집들 사이에 있는 공원 잔디에 누워
별이 반짝이는 여름 하늘 아래에서 잠들기도 했다. 우리는 작은 강, 두너 강을 본 사람 눈에는 최소한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강에서 배를 타기도 했는데 강 이름이 엘베라고 했다. 우리는 또 언젠가 도시였지만 지금은 돌무더기와 여기저기 금괴 건 빈 벽들만 서 있는 지역을 지나기도 했다. 벽들과 폐우와 부수진 다리 구조물 사이에서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물론 그들을 보며 기쁘게 인사하려 했지만 그들이 좀 난처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빨간 전차를 타기도 하고 승객용 좌석들이 구비된 차량들로 연결된 진짜 기차를 타기도 했지만 자리가 항상 지붕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느 도시에 내렸는지 여기저기서 체코와 헝가리어가 들려왔다. 우리는 저녁에 갈아탈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 주변에 아주머니와 노인, 성인 남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제 수용소에서 오는 길인지 묻고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잡고 혹시 이런저런 이름의 자기 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지 캐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강제 수용소에서는 보통 이름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찾는 사람의 외모와 생김새, 머리색과 특징들을 설명했다. 나는 강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외모가 다 바뀌어 설명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들을 이해시키려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서히 내 주변에서 흩어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는 여름 복장으로 셔츠와 바지만 입고 있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멜빵끈 뒤로 집어넣은 채 나머지 손가락으로 천으로 된 멜빵끈을 툭툭 치고 있었다. 가스실을 봤느냐고 묻는 그의 호기심에 나는 약간 웃음이 나왔다. 내가 가스실을 봤다면 지금 당신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없겠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아, 그렇겠군. 잠시 후 수용소에 가스실이 있느냐고 그가 다시 물어서 나는 당연히 다른 시설들과 함께 있다고 했다. 단 수용소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아우슈비츠에는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부엔발트에서 오는 길이라고 했다. 어디라고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해주어야 했다. 부엔발트요. 아, 부엔발트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아, 잠깐만요. 그는 마치 교사처럼 엄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스실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사에서나 들을 법한 이 정중한 호칭에 나는 뿌듯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전히 경직된 얼굴로 마치 여러 가지 일 사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보고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거군요. 내가 다시 확인해 주었다. 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는 고개를 약간 끄덕이더니 허리를 쭉 펴고 걸어갔다. 내가 본 게 틀리지 않다면 그는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기차가 도착했으니 빨리 뛰라고 했다. 널찍한 성강구 나무 계단 위에 그런 대로 참을 만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아침쯤 되었을까? 잠에서 깨어보니 우리 기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지나치는 곳마다 지역 이름이 헝가리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눈부신 수면을 가리켰다. 두너 강이었다. 밝은 햇빛이 장렬하고 아지랑이로 흔들리는 이곳이 빙 둘러 헝가리 땅이라고 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우리는 유리창들이 깨지고 지붕이 부서지고 망가진 큰 건물 안에 도착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서부역이라고 했다. 나도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밖을 보니 직사광선이 이어가 보도를 강렬하게 내려쬐고 있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자동차 소음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6번을 달고 있는 노란 전차들이 보였다. 이 역시 바뀐 게 없었다. 상인들도 보였는데 이상한 과자와 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말쑥했고 각자 바쁜 일과 업무가 있는 듯 가던 방향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밀치며 달려가다시피 했다. 우리는 먼저 구급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속물인 돈과 각종 정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즉시 이름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이곳이 아닌 동부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모퉁이에서 전차에 올라탔다. 거리는 흉해 보였고 늘어선 집들은 여기저기 무너져 마치 이빨이 빠진 듯 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집들도 파괴되어 온전하지 못했다. 창문들도 없는 것 같았다.
전차가 가는 노선 주변과 우리가 곧 내린 광장은 익숙해서 대충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구급기관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느 극장 맞은편에 있는 커다랗고 보기 좋은 회색 건물이었는데 이미 건물 입구와 마당과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얼거리는 사람, 침묵을 지키는 사람 등 정말 다양했다. 많은 사람이 수용소 창고와 군 부대에 있던 옷을 골라 입고 여기저기 있었는데 나처럼 죄수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도 몇 보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뒷짐을 진 채 아우슈비츠로 떠나기 전처럼 근엄하게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용소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서로 비교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상되는 지원 액수의 규모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업무 절차가 번잡하다고 불평하면서 비합법적 특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대와 부정을 목격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한참 걸릴 일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모두 생각이 같았다. 나는 기다리기가 너무 지겨워 배낭을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나가 대문 앞에서 서성였다. 극장이 보였다. 그 순간 내 기억이 맞는다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 블록, 많아야 두 블록을 가면 네펠레이츠 거리와 만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번디 치트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집은 허물어져가는 주변의 노랗거나 잿빛인 집들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나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서늘한 대문 아래 당나귀 귀처럼 생긴 낡고 길쭉한 번지표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내가 찾던 번지가 맞았다. 나는 3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약간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계단실 창문을 통해 외부 복도와 아래쪽에 구슬풀 정도로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건물 정원이 보였다. 중앙에는 잔디가 덮여 있고 이런 건물 내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바르기 부진한 나무가 잎사귀에 먼지가 잔뜩 덮인 채 애초롭게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머리를 독려맨 아주머니가 걸레를 들고 급히 나왔고 다른 방향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잠시 후 내 앞에 있는 문이 열리자 나는 깜짝 놀랐다. 번디 치트롬의 눈처럼 작고 끝이 올라간 눈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직 젊고 검은 머리에 키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녀가 멈칫하며 뒤로 약간 물러섰는데 내 생각에는 외투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혹시 문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하여 얼른 번디 치트롬이 집에 있는지 물었다.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거냐고 물었더니 잠시 고개를 젓고 눈을 감으며 말했다. 아예 없어요.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래쪽 속눈썹이 눈물에 젖어 빛을 반사했다. 입술도 조금씩 떨렸다. 가급적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두컴컴한 현관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삐쩍 마른 노파가 나왔다. 내가 얼른 그 노파에게 말했다. 번디 치트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같은 말을 했다. 집에 없어요. 그런데 노파가 잠시 후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다음에 한 번 더 와보세요. 며칠 지나서요. 그러자 젊은 아주머니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손등을 입으로 갖다 댔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억누르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노파에게 뭔가 한마디 설명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우리는 차이치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뭔가 대답을 요구하는 듯 음하게 물었다. 그런데 왜 함께 오지 않았죠? 내가 변명하듯 말했다. 도중에 헤어졌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자 노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헝가리인들이 있는지 물었다. 그럼요. 아직 많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노파가 크게 기뻐하며 젊은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봐라. 노파가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아, 글쎄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딸이 조급해하며 도대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 뭐야? 그 순간 나는 젊은 아주머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나보다는 번디 치트롬에 대해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말할 뻔하다가 다시 입을 꽉 다물어 버렸다. 잠시 후 노파가 나에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나는 우선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테지? 네, 그러실 겁니다. 그럼 얼른 가봐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말에 나는 그곳에서 나왔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예전부터 눈에 익숙한 번호를 단 전차가 앞쪽으로 들어오자 나는 전차 발판으로 올라섰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상한 모양의 구식 레이스 칼라가 붙은 옷을 입은 삐쩍 마른 노파가 반 발자국쯤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내게 다가와 표를 달라고 했다. 표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그럼 돈을 내라고 했다. 나는 지금 외국에서 오는 길이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내 우독과 얼굴을 쳐다보고 다시 옆에 있는 노파를 쳐다보더니 차량을 타는 데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 규정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표가 없으면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파가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보였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노파는 내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듯 몹시 기분 나빠했다. 그때 덥수룩한 검은 머리에 체구가 큰 한 남자가 멀리 안쪽에서 큰 소리를 내며 열린 전차 문 쪽으로 나왔다. 그는 셔츠에 타이를 매지 않은 채 아마포로 만든 양복을 입고 어깨에는 끈이 달린 검은색 쇼핑백을 메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표 하나 주시오. 그가 금표원을 그의 팔꿈치로 밀치듯 하며 돈을 내밀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주변을 돌아보고 화를 내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 말에 금표원은 전차 안쪽으로 들어갔고 노파는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부드러운 얼굴로 나를 보며 물었다. 얘야, 독일에서 오는 거니? 네. 강제 수용소에서? 당연히 그렇죠. 어느 수용소에서 오는 거지? 부엔발트요. 그는 이미 그곳에 대해 들었으며 나치군의 지옥들 중 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어디에서 잡혀갔니? 부다페스트에서요. 그곳에서 얼마 동안이나 있었지? 딱 1년이요. 끔찍한 일을 많이 봤겠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끝났고 이제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전차 밖으로 보이는 집들을 가리키며 떠났던 헝가리에 돌아와 부다페스트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밝은 얼굴로 물었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정오심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잠시 후 자신도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오심 역시 나름의 역할과 자리가 있을 거라고 했다. 심지어 유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점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자신은 내가 누구를 정오하는지도 안다고 했다. 그 말에 내가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요. 그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는 좀 더 긴 시간이 지나고 그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끔찍한 일을 많이 겪어야 했니? 그때 나는 끔찍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약간 당황해하는 얼굴로 틀림없이 굶주리고 구타를 많이 당했을 거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아니 그게 왜 당연한 거니?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지. 그가 소리쳤다. 이미 인내심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강제수용소에서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래 그렇겠군. 그곳에서는. 하지만 말이야. 그가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강제수용소 자체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 그는 다시 적당한 말이 생각난 듯 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과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장소에 있는 익숙한 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좀 황량해지고 관리가 안 된 것 말고는 특별히 변한 게 없었다. 나는 전차에서 내려야 했다. 내려야 한다고 하자 그 역시 나를 따라 내렸다. 그가 그늘 아래에 있는 등받이 없는 벤치를 가리키며 잠시 앉자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좀 불안해 보였다. 잠시 후 그가 잔인함의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지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다. 또 세상은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 앞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나를 향해 완전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너가 경험한 것들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좀 놀랐다. 나는 그에게 말해줄 흥미로운 경험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에게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 말해달라는 거야. 나는 더욱 놀라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말해달라는 거죠?
수용소의 지옥에 대해 그가 대답했다. 나는 지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뿐더러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가 그것은 일종의 비유라면서 물었다. 강제 수용소를 지옥이라고 상상하면 안 되니? 나는 신발 뒤꿈치로 땅바닥에 원을 몇 개 그리면서 누구나 자신의 방법과 기호에 따라 상상할 수 있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강제 수용소만 상상할 수 있을 뿐 지옥은 상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좀 해볼 수 없겠니? 그가 닥달했다. 나는 원을 몇 개 더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옥은 지겨울 시간이 없는 장소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이었다. 최소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조금은 지겨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는 내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물었다. 그걸 무엇으로 설명하겠니? 나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고 대답했다. 시간으로요. 시간으로 설명한다고? 네, 시간이 도와줄 거예요. 도와준다고? 뭘? 모든 것을요. 나는 그에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고 깨끗하고 멋진 역에 도착하는 것이 정말 생소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이해된다. 하나의 단계를 거치면 다음 단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일을 처리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단계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완수해 나간다. 그런데 만일 시간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일시에 우리의 인식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식으로 나는 그에게 설명해 보았다. 그러자 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내게 한 대 내밀었다. 나는 됐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담배 연기를 2번 깊이 빨아들이고는 두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 상체를 앞으로 푹 숙였다. 그가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마지막과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 다른 한편으로 시간을 때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산이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나는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강제 수용소에서 이미 4년이나 6년, 12년 된 설명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그곳에 잡혀있던 그런 죄수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4년이나 6년, 12년 중에 가장 뒤의 것을 예로 들면 그는 12 곱하기 365일을 다시 말해 12 곱하기 365 곱하기 24시간을 또다시 말해 12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등등의 이 모든 기간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날짜 단위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 모든 12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의 시간이 그들 앞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이닥쳤다면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자는 듣고만 있었다. 내가 다시 한마디 덧붙였다. 저는 대략 이렇게 상상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는 담배를 버리고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의 목소리가 더 나지막하고 더 잠겨 있었다. 아니, 그건 상상이 되지 않아.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았다.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이 지옥을 언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곧 허리를 곧게 세우더니 시계를 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신문기자라고 소개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덧붙였다. 순간적으로 그의 한두 마디 말에서 아득하게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빌리 아저씨였다. 차이점이라면 신뢰성이었는데 예를 들어 수용소에서 본 랍비의 말과 행동과 고집을 르요시 아저씨의 말이나 행동과 대충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차이 정도였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곧 정말로 가족들을 보게 된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신문기자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우연한 만남을 운 좋은 우연으로 만들어 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써보자고 제안했다. 그것도 연재 기사를 써보자고 했다. 기사 자체는 자신이 쓰지만 내용은 전적으로 내가 말해주는 대로 쓰겠다고 했다. 약간의 돈을 받을 텐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그는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문사라 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액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피 흘리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론을 움직이고 무감각과 무관심과 의욕을 일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은 진부한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원인과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련에도 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서 독창적인 것과 시대의 징표,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시대의 슬픈 징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의 홍수 속에서 새롭고 독특한 색깔을 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우선 개인적인 일부터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내 말을 오해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 이 일은 더 이상 너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일이기도 해. 나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가 머뭇거렸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헤어지는 순간을 사진에 담아 나중에 기사를 쓸 때 게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무찌금 미소를 지으며 신문기자들은 직업상 간혹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했다. 싫다면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다시 벤치에 앉더니 무릎에 수첩을 펼치고 무언가를 급히 적었다. 그러고는 그 페이지를 뜯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 종이에는 그의 이름과 편집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별을 청했다. 잠시 후 따뜻하고 살집이 좀 있고 약간은 땀에 젖은 듯한 그의 손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조임이 전해졌다. 그와 나눈 대화는 즐겁고 편안했고 그 역시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모습이 행인들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려 그가 준 쪽지를 버렸다. 몇 걸음 걸어가자 우리 집이 있었다.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와 쇠창살이 설치된 구조물 안에 있는 흔들리는 엘리베이터, 누렇게 변한 낡은 계단이 나를 반겨주었다. 계단을 조금 올라가자 나에게 특별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는 친근한 청계참도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2층에 다다르자 나는 문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렸다. 문은 안쪽에 있는 글씨의 쇠사슬이 허용하는 만큼만 열렸다. 예전에는 이런 글씨가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약간 놀랐다. 문틈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노란 낯선 중년 여성이 나를 내다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기에 산다고 대답했다.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내가 발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닫을 수 없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집에 사는 게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단언했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집에는 분명 자기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닫지 못하게 저지하고 서 있었다. 혹시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 위에 있는 번지수를 올려다본 순간 내 발이 빠졌고 그녀는 문을 닫는 데 성공했다. 문에 달린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2번 들렸다. 나는 다시 계단을 향해 가다가 익숙한 문 앞에 걸음을 멈췄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뚱뚱하고 체격이 좋은 아주머니가 나왔다. 그 아주머니 역시 이미 경험한 것처럼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그녀 뒤에서 안경이 반짝거리더니 어두컴컴한 곳에서 플레이 쉬면 아저씨의 잿빛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옆에 불룩한 배와 실내화, 크고 붉은 머리, 어린아이처럼 탄 가르마, 타다남은 씨가 동강이 눈에 들어왔다. 슈테이네르 노인이 분명했다. 내가 세관 건물에 잡혀가기 전날 저녁에 본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마치 그날이 어제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서서 우두커니 나를 바라보다가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슈테이네르 노인은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땀에 절어있는 내게 다가와 껴안기까지 했다. 그들이 나를 방으로 안내했고 블레이시몬 부인이 먹을만한 게 있는지 보러 급히 부엌으로 갔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의례적인 질문에 답해야 했다. 그 후 나는 집에 대해 물었고 정말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물었다. 그들이 머뭇거리자 내가 다시 물었다. 아버지는요? 그들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손 하나가 아마 슈테이네르 아저씨의 손이었던 것 같다. 손 하나가 위로 올라가더니 옆으로 움직여 마치 한 마리의 늙은 박쥐처럼 조심스럽게 내 팔 위로 내려왔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것은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의 진위 여부는 동료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라 유감이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 있던 독일 수용소에서 잠깐 고통을 당한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 수용소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그때 내가 말했다. 마우트하우젠이요? 맞아, 마우트하우젠. 그들이 즐거워했다. 하지만 곧 다시 침울해졌다. 그래, 그곳이었어. 나는 혹시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들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당연히 들은 게 있다며 즐거운 표정으로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살아있고 건강하며 몇 달 전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만나 얘기도 나누었다고 했다. 나는 질문을 계속했다. 새어머니는요? 나는 궁금했다. 그 사이에 재혼을 했어. 내가 다시 물었다. 그렇군요. 그런데 누구와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무슨 코바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아니야, 코바치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푸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슈테였겠지요? 그래, 맞아. 슈테라고 했어. 그들이 이번에도 조금 전처럼 즐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확인해 주었다. 모든 면에서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했다. 어려웠던 시기에 새 어머니를 숨겨주고 재산도 보호해 줬다고 했다. 블레슈면 아저씨가 뭔가 깊이 생각하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좀 서두른 감이 있기는 하지. 슈테이네르 노인 역시 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해되는 면도 있지. 그가 덧붙였다. 이번에는 블레슈면 아저씨가 동의를 표했다. 자기 집에 있는 직원하고 새엄마가 결혼을 했네요. 나는 잠시 노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적포도주 색깔의 벨벳 소파에 앉아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블레이슈면 부인도 와서 함께 앉았다. 테두리가 장식된 흰색 접시에 돼지 기름을 바른 빵에 피망 조각과 얇게 자른 양파를 곁들여 가져왔다. 내가 과거에 이 빵을 좋아했던 것을 블레이슈면 부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두 노인이 이곳 헝가리에서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어 마치 안개가 낀 듯 윤곽만 볼 수 있었다. 얘기의 본질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웠다. 노인들의 얘기 중에 피곤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 새로운 전환점이나 변화, 순간을 묘사하려 했다. 예를 들어 별을 붙인 집이 왔고 10월 15일이 왔고 나치 군인들이 왔고 개토가 왔고 두느강 사건이 왔고 해방이 왔다는 식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지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이 잡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별 사건들 역시 정확히 이해되지 않음에도 그 사건들을 정상적인 경로로 분, 시간, 주, 달 단위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멍한 상태에서 하나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시에 이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오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갑자기 과음을 한 나머지 모두 주정뱅이가 되어 많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도대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 후 블레이슈먼 노인이 나에게 갑자기 물었다. 앞으로 계획은 세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약간 놀랐다. 그리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 슈테이네르 노인이 의자에 앉은 채 나를 향해 몸을 굽혔다. 내 팔 위에 있던 박쥐 같은 그의 손이 다시 올라가더니 이번에는 내 팔 대신 무릎 위로 내려왔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선 그 끔찍했던 일들을 다 잊어야 한다. 내가 좀 놀라며 물었다. 왜 그래야 하죠? 그가 대답했다. 그래야 너가 살아갈 수 있거든. 블레이슈면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야. 이번에는 슈테이네르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역시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 짐을 지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단다. 나 역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 기억에 대고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새로운 삶이란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정신이 손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테지만 그렇다고 했다. 내가 말을 계속했다. 특히 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끔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나는 이른바 고난의 시기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지냈느냐고 물었다. 글쎄, 그냥 살아갔지. 한 노인이 대답했다.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지. 이번에는 다른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그들 역시 한 걸음씩 걸어왔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걸어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다른 열차의 경우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 열차에는 3,000명 정도 타고 있었다. 하지만 1,000명 정도라고 가정하자. 의사가 신체 검사를 하는데 1초에서 2초 정도 걸린다. 2초보다는 1초가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 맨 처음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그들은 세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처럼 중간점에 서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가스실로 갈지 당분간은 기회가 주어질지를 결정하는 지점까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그 와중에 줄이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간다. 많이 가든 적게 가든 모든 사람이 줄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한 단계씩 나아간다.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숙연해졌다. 이 분위기를 깬 유일한 소음은 플레이슈먼 부인이 내 앞에 있는 빈 접시를 집어서 부엌으로 가져갈 때 난 소리뿐이었다. 부인이 다시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두 노인은 그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다. 특별히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것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것과 함께 갔다고 나는 말했다. 그들이 왔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나고 종료된 듯 보이고 수정할 수도 없는 듯 보이고 영구적으로 보이고 매우 신속하고 극도로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 말이다. 게다가 물론 우리가 운명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시간의 흐름밖에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리석은 한 번의 키스도 세관 그물에서 보낸 하루나 가스실처럼 운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을 내다보든 뒤를 돌아보든 둘 다 잘못된 시각이라고 나는 얘기했다. 결국 20분이라는 시간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다음 1분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각각의 1분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끝난다. 이제 그 각각의 1분 동안 사실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결국 아우슈비츠에서나 헝가리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을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나의 이 마지막 발언에 슈테이넬의 노인의 마음이 약간 동요하는 것 같았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슈테이넬의 노인이 반은 화가 나고 반은 불평하는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나는 물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계속 설명하려 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들이 물었다. 그들은 이미 인내심을 잃은 듯 했다. 단계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나 역시 점점 화가 치밀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왔다. 나 역시 비르케나우뿐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나의 걸음을 걸어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걷고 어머니와 함께 걷고 은느 마리아와 함께 걸어왔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걸음을 위층에 사는 자매의 언니와 걸었던 것 같다. 이제는 유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걸음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최소한 첫 걸음을 떼기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 다른 피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다. 다만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그 안에 새로운 여건만 있을 뿐이라는 신문기자의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나 역시 주어진 하나의 운명을 버텨냈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었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냈다. 그들이 왜 내가 지금 그것을 품고 출발해 어딘가로 끼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착오이고 우연이고 일종의 탈선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들은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심지어 당장이라도 화를 낼 기세였다. 슈테이네르 노인은 여러 대목에서 내 말에 끼어들려 했고 한 번은 거의 박차고 일어날 태세였다. 하지만 플레이슈면 노인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놔둬요. 그냥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안 보여요? 얘기하게 그냥 놔둬요. 내가 계속 얘기했다. 해봐야 소용없는 말을 약간은 두서없이 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항상 이전의 삶을 이어갈 뿐 결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없다. 나는 다른 길이 아닌 주어진 나의 운명 속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만한 흠과 오점과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뿐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나의 모든 정직과 여태까지 내가 걸어온 걸음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와 반항심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운명이 있다면 자유란 없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자유가 있다면 운명이란 없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이 곧 운명이라는 뜻이다. 갑자기 떠오른 말이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다. 이해력이 좀 더 있고 대화에 적당한 상대가 아닌 이 노인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이곳에 그들이 있고 또 어딜 가나 그들이 있는데 어찌하겠는가. 게다가 아버지와 이별할 때도 그들이 곁에 있었으니 말이다. 이 노인들 역시 자신들의 걸음을 걸어왔다. 그들은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작별할 때도 이미 아버지의 장례라도 지내는 듯한 표정으로 작별을 고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아우슈비츠로 출발할 때도 교회선 전차를 타야 할지 버스를 타야 할지를 두고 다투었던 사람들이다. 이때 슈테이네르 아저씨가 벌떡 일어섰고 블레슈면 노인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그가 슈테이네르 아저씨를 안치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뭐라고? 슈테이네르 아저씨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빨개진 얼굴로 나에게 호통을 쳤다. 그럼 우리가 범죄자라는 거야? 우린 희생자야. 나는 범죄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서 설명했다. 단지 이해를 위해 정직하게 말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표현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힘들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달라고 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성자가 되든 패자가 되든 한 가지는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 옳으며 내가 무언가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나는 그의 간청하며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오로지 결백을 위해 쓰라림을 삼킬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배낭과 모자를 들고 혼란한 말과 움직임, 각자의 계속되는 제스처와 허공을 맴도는 말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래로 내려가자 거리가 나를 반겨주었다. 나는 전차를 타고 어머니에게 가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다는 생각이 스치자 걸어서 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힘을 모으기 위해 올때 앉았던 벤치 옆에 1분 정도 멈춰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점점 멀어지고 점점 넓어져 보이다가 곧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푸른 언덕 위를 지나가는 양털구름은 보랏빛을 띠고 하늘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주변이 무언가 좀 바뀐 듯 했다. 교통량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걸음걸이도 느려졌으며 목소리가 나지막해지고 시선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이 시간대는 수용소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한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 느낌이 전해졌다. 뭔가 섬세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느낌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향수였다. 모든 것이 일시에 생생해지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새록새록 피어오르고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사소한 기억들이 전율을 느끼게 했다. 그렇다. 어찌 보면 그곳에서의 삶이 더 순수하고 단순했다. 수용소에서의 모든 일이 다시 떠올랐다.
또 그곳에서는 별로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과 나의 관념과 실존 속에서만 존재를 증명해주는 번디치트롬, 피에트아, 보우시, 의사,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약간의 원망 어린 마음과 애정 어린 반감으로 그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제 우리 과장하지 말자. 내가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계속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논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나는 잘 안다. 석양으로 물든 아늑한 광장과 수없이 비바람을 맞아왔지만 여전히 수천 가지 기대로 충만한 거리들을 둘러보며 내 안에서 하나의 각오가 생겨나더니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바로 도저히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을 지속해 가겠다는 각오였다.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보면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불쌍한 어머니. 내 기억에 어머니는 내가 엔지니어나 의사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틀림없이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극복하지 못할 불가능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아갈 길 저만치의 행복이 피해갈 수 없는 덫처럼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가스실 굴뚝 옆에서의 고통스러운 휴식 시간에도 행복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수용소에서의 역경과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만 묻는다. 나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일들로 남아있는데 말이다. 그래, 사람들이 나중에 묻는다면 그때는 강제 수용소의 행복에 대해 얘기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리고 내가 잊지 않는다면 말이다.